참예수님, 오늘 시국 특강 14번째 윤석열의 노동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건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내려지고 있어요. 2041년이면은 매년 31조의 적자를 보고 2056년이면은 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그러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연금이 12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 투식주자로 160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냥 어두운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더 많이 출산율을 늘리고 경제를 발전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전부 다 해외에서 나온 거예요. 해외 투자를 잘 해갖고 이거를 잘 운영을 하면은 국민연금도 어두운 정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부와 공기업이 정신만 차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현 정부는 술판, 구판, 개판, 끝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도를 보면은 그냥 뉴스만 보면은 술 얘기, 군 얘기, 나라 그냥 길에서 정말 좌우, 진보, 보수가 나눠서 촛불, 태극기, 성조기가 서로 물어뜯는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유튜브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은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돼갖고 서해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라는 말까지, 이게 참 옮기기도 부끄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윤석열 씨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형배 판사에게 음란물 동영상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실이 아니자 사과문을 뻔뻔스럽게 게재하더니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 거친 시위로 재판관을 겁박하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협박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덤을 파고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또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의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3년 연속 전공의들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연금, 다음인 노동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든 간에 지배층과 노동자들 사이에는 착취와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한 15에서 한 30% 되는 양반들이 70% 되는 평민들과 노비들, 노동을 착취를 했죠. 특별히 한민족 역사를 보면 멀리서도 볼 것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사, 농, 공, 상입니다. 글을 읽는 선비, 사, 농사를 짓는 농민, 그 다음에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들, 공업인들이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순서로 인간을 차별했습니다. 21세기는 자유경제 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기업인들, 공장에서 각
각종 공산품을 만들어 파는 노동자, 특별히 땅덩어리가 좁기에 영세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를 비롯해 공무원들과 펜대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이 나라 경제를 책임졌던 노동자들 연금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럽이나 호주만 보더라도 의사 월급이나 벽돌을 쌓는 조적공 월급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그 단지 내에 벽돌 쌓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플럼버, 배관공 하는 사람들 같이 산대요. 같은 단지 안에 살 수 있대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같이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고 자기도 벽돌 쌓는 거 배울 걸 그랬다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지만 그 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 복지 혜택이나 연금은 형편이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의사와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또 세금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배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소득 평균은 1938만 원입니다. 더욱이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18년에서는 2136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0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는 1952만 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한 달 평균 월급은 다양하지만 89만 원, 또 83만 원, 67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규직, 정말 번듯한 회사의 평균 임금은 월 379만 6천 원인데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15만 원,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을 보지만은 215만 원이면요, 입에 풀칠 할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남성 월 평균은 426만 원인데 여성 월 평균 임금은 278만 원입니다.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많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많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학벌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00을 기준으로 보면 중졸 이하는 82 정도 받고 고졸은 100 받고 전문대는 111 받고 대졸은 135 정도 받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사자가 들어가면은 200, 300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당한 노동력 대우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학력별 남녀 차이 두지 않습니다. 중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인류대 졸이든 심지어 유학을 다녀왔던 모든 사람 초임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녀 차별 당연히 없죠. 노력한 만큼 연봉을 지급하고 적어도 5년 이상 된 직원들 연봉은 5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생태마을은 천주교 종교단체인데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느냐고. 평창 생태마을에서 농사 짓고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만들어서 거의 100명 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강원도 노동청에서 이 강원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는 데래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정말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냐. 종교단체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 한 30%, 40%는 착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는가 해서 우리 직원들 통장까지 다 확인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린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통장에 찍힌 액수하고 1원도 차이 난 적이 없어서 정말로 노동청에서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많이 젊은 친구들한테 월급 주는데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25년 동안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임금 체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단 1원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생태마을 직원들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 명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들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피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충분히 받을 만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나눌 수 있는 한 최대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창립 이후 올해 25주년입니다. 25년 만에 300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과시설 투자가 회사를 제가 늘 말하지만 확장 이전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둘째, 쓸데없는 토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돈의 여유가 생기면 직원들한테 안 나눠주고요. 그 땅 투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셋째, 운영주가 천주교 신부인 저와 또 수원교구청인데 결코 수익의 대다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월급이 우리 대리급 연봉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대한민국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 위주 노동 정책을 펼쳐 최저임금 유지를 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러한 법대로 재벌 대기업의 처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위주 정책보다 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개혁에 의료, 연금, 노동을 넣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농민들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 남태령에 막혀서 시위를 한 이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뭐냐? 쌀 수급을 조절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해서 국민 식량을 확보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양곡법 개정안이란 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농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이거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인데 쌀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17만 원으로 떨어져요. 3만 원은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윤석열 정부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이제 여기 생태맘 장터를 열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생태마을은 300가구 유기농 농사하는 가구들 농산물을 다 사드립니다. 1년에 한 10억 원어치 정도 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많은 걸 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청국장 6만 원 이상 주문하는 분들한테 다 선물로 보내줘요. 우리는 홍보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청국장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저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줄 때 농민들은 신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하면 제가 평창 읍내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밥을 먹을 때 그 농민들을 만나면 농민들이 저를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는 거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노동 정책인 것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정책을 들이대는 반면 전면적 감세 정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주식 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율을 인하, 폐지하는 정책을 이번 정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해주니까 정부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생태마을 직원들 소득세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같이 세무신고 따박따박 하는 건강한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세금으로 61조를 직장인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부자 세금은 줄어들고 노동자 세금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인데 법인세는 62.5조로 기업이 내는 세금이나 직장인이 내는 세금 액수가 비슷한데 기업인들은 초특급 대우를 받고 직장인들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 매년 그 통계가 나오는데 교통비,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1조 2천억으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대치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1,400만 원, 연평균 1,400만 원이면 6%로 젊은이들은 또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또 연평균 수입이 1,400에서 5천만 원이면 15%의 세금을 내고 연수입이 5천에서 8,800만 원은 24%의 세금을 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들입니다. 이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직원이 75명인데 5천만 원 넘는 직원이 37명입니다. 반 이상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 지금 촬영하는 직원은 조금만 더 하면 곧 5천 넘을 거예요. 아마 직원 반 이상이 5천이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금도 많은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연봉 8,800에서 1억 5천만 원은 34%의 세금을 냅니다. 10억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냅니다. 굉장히 세금들이 많이들 내고 있죠. 이걸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생태마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작년에 2024년에 거의 20억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정책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용산에 막 800억이다, 뭐 한 평 짓는데 30억이다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을 때 열받아요. 열받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는 가난한 어르신들 기초연금 더 드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조금 더 많이 주라고 땀 흘려 번 금쪽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에 한남동 관저에 수백억 들여 보수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요즘 제가 시국 특강한다고 신부는 하느님 일만 하라고 정책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신부이지만 제가 신부된 지 33년 되거든요. 우리는 33년 전부터 정부에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생태 마을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00억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가족, 돈 문제보다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활 전체가 직장인 경우죠. 저는 100여 명을 채용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열심히 일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내가 이 젊은이들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하는 생각은 독재시대나 왕정시대나 가능한 생각입니다. 소설 개미를 읽어보면 그거 참 재밌어요. 개미는 진딧물을 키우고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딧물한테 먹을 걸 주고 진딧물한테 단 거를 먹고, 이게 서로 윈윈 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업을 하나 정부를 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존중해주고, 노동자들은 최대한 일을 하고 또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이 살려면은 결국은 조선, 에너지, 또 AI, 반도체, 모빌리티, 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한 15가지의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지금 AI, 이건 뭐 AI는요, 여러분들 이걸로 뭐든지 잠깐 올라오기 전에 세무조사, 일본 세무조사는 AI한테 80%를 맡기고 있대요. 세무를 맡기는 거. 그거는 다 계산해갖고 AI가 탁탁탁, 우리도 뭐 1,000원까지 다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우린 지금 세무사가 해주시는데, 그건 AI가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우리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소. 이게 황금알을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배를 만드는 그러한 조선소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뭐 군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미국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군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사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잘못 시행되고 있어요. 300여만 원에 5년 근무한 사람들이 300여만 원의 실수령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황금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도둑질해 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2001년 WTO 가입하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우리나라 웬만한 분야에선 다 기술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중국 반도체 논문 인용수는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논문 수도, 반도체에 관련된 논문 수도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기술, 제조,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를 앞섰어요. 우리가 지금 삼성, SK에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컴퓨터 공학, AI 학과 지원생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의대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또 휴학하고 전공의는 또 사표 내고 정말로 술판, 구판, 개판입니다.
지금 서울 구치소에 계신 분께서 이러한 세계 경제 경량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2024년 연 평균 삼성전자가 1억 2천인데 대만의 TSMC는 1억 3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웨이는 2018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연봉이 1억 8천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봉사하고 있는 잠비아만 하더라도 통신 전체를 전기도 화웨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뭐 도로도 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잠비아 카사리에 저희들이 거의 3억이나 되는 송수신탑을 세워놓았는데 화웨이에서 송수신기를 대줘야 되는데 설치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국인 송수신탑의 수익이 빼앗긴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 대륙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조금만 세계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에 총 집중을 할 것입니다. 제가 2013년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인구가 8억 명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뒤인 2024년 아프리카 인구는 14억 5천만입니다. 그리고 2030년, 35년에는 3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전 지구 대륙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아프리카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후로 아무도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짧은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1%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왜 빨갱이냐, 종북 좌빨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통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2%, 3%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 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라 할 수 없고 경제 후퇴입니다. 전 세계는 3%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9% 예상을 했는데 다시 다 전망치를 내렸어요. 1.6%. 근데 며칠 전에는 1.5%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이 1% 성장과 0%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에게 경제가 추월당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대만에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36조 정도 됐는데 이 세입을 보면은 30조 8천억이 덜 거칩니다. 2023년에는 56조가 덜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86조가 덜 거친 거 2년 연속. 올해 역시 제가 보기에는 30조에서 한 60조 정도 또 덜 거칠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은 61조가 더 거쳤어요. 이러니까 이게 참 더 거치고 덜 거치고 3% 성장, 1% 성장 이러는 비교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경제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경제 강요들과 지금 사령관들과는 20회, 30회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경제 강요들하고는 뚜렷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면에서 후퇴하는 모습만 만들어 놓고 아직도 입만 열면 부정, 선거, 종북, 세력, 간첩 3년 동안 한 명도 못 잡은 간첩 얘기를 어떻게 마지막 자기 최후 변론에 25번이나 언급을 합니까?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과 전쟁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 나라의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작 윤석열 씨가 최종 변론 때 야당이 군수무기 생산 예산을 깎아서 국가의 눈알이라고 그래. 이 군비는 국가의 눈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하면서 이 군비, 이 군수 장비를 확보 못했다고 야당이 깎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YTN에서 통계를 냈는데 야당이 깎은 적이 없어요. 정부하고 여당이 깎았어요. 그게 아주 통계청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 이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국방에 대해서 완전 꽝입니다. 술판 버리고 굿판 벌려 나라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끝도 없이 좌파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화를 받아주는 비율은 1%입니다. 아마 태국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팁으로 주는 것들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입니다. 원화는 오늘 보니까 1,460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이 원화의 상승은 바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 이후 100원이 치솟았어요. 1,350원에서 1,450원, 심하게는 한 10일 사이는 1,49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1,460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개월째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폐업 상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지금 수출입하는 중소기업 문 닫는다라는 게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4배 줄어들었고 끝도 없이 국내 주식을 팔아 제키고 있어요. 외국 기업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매일 데모를 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중국에 지금 이렇게 척지면서 중국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과 제2의 2대 교역국입니다. 1대 교역국은 미국이 2대 교역국은 중국에 우리는 중국과도 미국과도 정말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친중국, 친미국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편협해요. 지금은 탄핵, 찬성, 반대, 기각, 인용, 각하라는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혼동에 빠뜨린 원인은 바로 술판, 굿판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술판, 굿판, 개판, 끝판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무려 $10,000 정도밖에 국민소득이 안 된 나라에서 20년 만에 $100,000로 올라선 나라 아일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